반갑습니다. 여기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입니다.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하면 피나코테 디 브레라, 피나코테가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 가더라도 그 안에 피나코테 관이 있는데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딱 봐도 나폴레옹 N자입니다. 왜 프랑스 사람이 여기 있을까? 이 나폴레옹이 밀라노에 와서, 즉 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점령해서 이탈리아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를 포함한 북부 이탈리아를 일종의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잠시. 그래서 이 브레라 미술관을 루브르, 제2의 루브르로 이탈리아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브레라 미술관이 있었지만 나폴레옹 때 좀 더 확장이 됩니다. 명함이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이 이 브레라의 기존에 있던 작품들을 사실은 파리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있던 작품 중 파리로 간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작품들이 이쪽으로 많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브레라 미술관을 한편으로는 좀 가져갔지만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라 미술관은 꼭 봐야 되는 이탈리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바티칸, 로마의, 그 다음 피렌체의 우피치, 그리고 밀라노의 브레라입니다. 대략적으로 13세기부터 현대미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몇 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수천 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로 13세기부터 현대까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림이 다루는 거는 고대부터, 그래서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역사와 문화,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지 못하면 사실 이 안에 있는 많은 그림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를 좀 아셔야지만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게 브레라 미술관 첫 입구인데요. 영어로 써놨으면 쉬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탈리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테 디 조반니 다 밀라노. 아르테는 작품이라는 뜻이고, 조반니 다 밀라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 Il Metta Secolo Quattro Dici, 14세기 중반이라는 뜻이고요. 카펠라 디 산타 카테리나 에 산 암브로조, 요거는 채플, 작은 소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녀 카테리나, 사실은 이 카테리나 성녀가 많아요. 근데 아마 이 카테리나는 이탈리아를 수호하는 성녀 카테리나를 이야기할 것 같고, 산 암브로조, 누굴까요? 산 암브로조. 사실은 이 유럽의 성인은 우리가 한국화된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인인데 유럽 국가별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암브로조, 이건 이탈리아식 발음. 근데 우리 서양 중세에서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암브로조 하면 아무도 몰라. 이건 이탈리아식 발음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서양 중세에서 가르칠 때는 시우스, 즉 4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4명의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밀라노 수호성인이에요. 그래서 밀라노 오면 암브로시우스를 알아야 돼. 근데 이탈리아말 암브로조라고 그러죠. 그리고 밀라노에서 봐야 되는 또 그 미술관 중에 하나가 암브로시아나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암브로시아나라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 아닙니다. 암브로시아나라는 말은 암브로조의 형용사형이야.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성인 암브로시우스의 예배당, 그리고 성인 암브로시우스의 미술관,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형용사형을 그대로, 즉 피나코테카 암브로시아나 이런 식의 형용사형을 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밀라노 수호성인 암브로시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럽 미술관 오셨을 때 그림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감을 무엇을 썼는지, 그리고 어디에 그렸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벽에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를까요? 다 한 번씩 들어본 패널화. 패널이라는 거는 나무 판때기라는 뜻이에요. 즉 나무 판때기에 그림을 그려.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휴대하기 좋아. 작게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이 패널화가 유행했다는 거는 조금 돈 있는 사람도 이런 그림을 집에 휴대 또는 소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점이 있는 게, 패널화는 크게 못 그려요. 그렇게 큰 나무가 없어. 그래서 패널화의 특징은 이제 판때기를 연결시켜서 그리는데 뭐가 생길까요?
중간에 붙인 부분에 균열이 생겨요. 좀 안 좋아. 또 그리고 나무가 좀 휘어지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과 장점이 있죠. 중세에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교리나 교회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속어로 안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성경, 불어 성경, 이탈리아 성경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몰랐고 또 성당에 가더라도 이 설교가 주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는 교리와 가르침을 전파하기 쉬웠죠. 그러다가 14, 15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 탁발 수도승들이 새로 생겨납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로 설교를 했어요. 훨씬 알아듣기 쉬웠겠죠. 여기 보시면 브레라에서 꼭 봐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조반니 벨리니, 베네치아 화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 브레라 미술가는 베네토 지방과 롬바르디아 지방 출신의 화가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15, 16세기 베네치아의 최고 화가 가문이 바로 벨리니 가문인데 이 가문의 대표적인 화가가 아들 젠틸레와 조반니가 있었습니다. 이 조반니 벨리니가 그린 뭘까요? 피에타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점, 엄청나게 많은 그림과 조각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피에타 하면 가장 대표적인 피에타가 로마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지고 이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게 바로 피에타. 이탈리아 말이고요. 비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왜 유명할까요? 사실은 방금 전 우리가 중세 주로 그림들 많이 봤잖아요. 이게 15세기 후반 그림인데 사실은 이 피에타 같은 경우도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슬픔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의 모습이 슬퍼 보이지 않고,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 정말로 슬퍼하는 마리아, 지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죠. 한번 요 클로즈업 해보시면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되고 저런 모습의 피에타는 드물어요. 종교적인 알레고리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세 전형적인 피에타는 그냥 오히려 아들 예수가 죽은 모습을 뻣뻣하게 보는 이런 피에타가 많았는데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했듯이 베네토 지방과 롬바르디 지방의 화가들 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 베네치아에서 활동한 안드레아 만테냐, 아까 베네치아 화가 대표적인 이 만테냐는 벨리니 가문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조반니 벨리니하고 촌수를 따지면 동서 천안매부죠. 정확히는. 자, 근데 이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그림 중에서 브레라 미술관에 있는 유명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 그 그림을 보러 갑시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 모르토인데 사실은 이 피에타는 많아요.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나타낸 이 피에타는 많은데 이렇게 예수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 계신 이런 모습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만테냐의 독창성이 좀 보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슬퍼하잖아요. 마리아가 엄청 울어. 그리고 이 죽은 예수의 모습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지치고 축 처져 있는, 그리고 이 성은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성은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달라졌다는, 같은 피에타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르네상스 시기 이 예수의 죽음을 표현하는 그림들은 좀 인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가르쳐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 해석이다. 아주 일부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세 종교에서는 저렇게 표현 안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께서 이렇게 정말 죽은 예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도 닦아요.
이거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시대의 어떤 화가들의 인식, 그 화가들의 인식이 사회 변화를 또 보여준다고 이렇게 해석은 하는데, 그림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또 이야기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이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이런 해석은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슬퍼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 만테냐의 크리스토 모르토, 죽은 그리스도와 저 조반니 벨리니 라 피에타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썼나요? 우리가 이탈리아 와가지고 미술관 갈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뭘 알아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저술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세기 피렌체에서 활동했고요. 이 사람이 그림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보다 못했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스스로. 이 위대한 세 명의 화가보다 못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예술가들, 뭐 정확히는 그림 그리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생애에 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바사리의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 틀린 것도 있고, 또 바사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죠. 바사리가 가장 좋아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너무 많이 써놨고, 어떤 유명 화가 중에 뭐 바사리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은 거의 언급도 안 하고, 여기 아마 카를로 크리벨리 같은 사람은 유명세에 비해서 바사리가 적게 언급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사리는 메디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메디치 코지모 대공의 문화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친메디치적인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바사리가 남긴 이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누구였고, 그들이 어떤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레비테 디 비우 에첼렌티 아르키테티 스쿨토리 이탈리아니 이렇게 되어 있죠. 레비테는 비타라는 건 생, 에첼렌티 most excellent 매우 훌륭한, 아키텍티는 건축가, 피토레는 화가, 그리고 스쿨토리는 조각가, 이탈리아. 즉 이 건축과 화가, 조각가 다 치마부에 아템비 치마부에부터 14세기 초반 화가인데요. 치마부에부터 우리의 시대까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은 조르주 바사리가 살았던 16세기 중반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1300년부터 시작해서 1650년대까지 이탈리아의 유명 예술가들의 열전을 썼다는, 다행히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네치아 대표적인 화가인데 까르파초인데요. 이 사람은 돈에 따라 그림이 달라졌대요. 돈 많이 주면 잘 그리고 돈 적게 주면 좀 못 그리는 까르파초인데요. 이 성모 마리아의 어릴 때 모습을 그린 겁니다. 우리가 까르파초 그림을 개인적으로 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자주 보여주는 까르파초 그림은 베네치아 팔라조 듀칼레에 있습니다. 즉 날개 달린 사자가 바다하고 육지를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그걸 자주 주는데 어쨌든 베네치아를 대표한,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 까르파초입니다. 베네치아 대표적인 화가 가문이 벨리니 가문이라고 그랬죠. 조반니하고 젠틸레 벨리니 브라더들이 함께 그린 작품,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설교하는 산 마르코. 사실은 저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 그림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적이란 이유는 실제로 저 그림의 스토리는 1세기이죠. 산 마르코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지만 1세기 그림이고요. 1세기 주제고, 반대로 그림이 그려진 배경은 15세기 말이죠. 근데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15세기 말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말 이슬람 사람들,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떤 역사 풍경화가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 그림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림들입니다. 자, 그림
워낙 유명한 게 저 뒤쪽 배경은 이슬람 알렉산드리아가 당시 맘룩 제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 앞에 요 성당은 베네치아 성당 닮았죠. 그래서 성당의 모습은 베네치아 산 마르코 대성당이고, 그 뒤에 배경은 저쪽 기린 나오죠.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산 마르코 설교합니다. 누구한테 설교해요? 사실은 이슬람이 7세기 이후부터 나왔기 때문에 1세기, 즉 거의 2000년 전에는 이슬람교가 없었죠. 근데 여기 보면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과 맘룩 제국의 이슬람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머리에 쓴 터번의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합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 대표적인 역사 풍경화, 핵심 스토리는 성경에서 가지고 왔지만 이 배경을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오브제,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의 물질 문명, 실제로 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저런 옷을 입었고, 베네치아 귀족들의 모자, 그리고 토가, 이런 것들은 저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어떤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네치아가 저런 그림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네치아를 수호하는 성인이기도 했지만, 저 당시 베네치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승리를 원했던 건데,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에게 설교를 해서 개종시키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러한 욕구들이 표현된 거예요, 그림 속에.